자, 오늘 세계의 분쟁과 갈등 이 부분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소보 분쟁인데요. 세르비아에 속한 코소보 자치주의 90%를 차지하던 알바니아인의 독립 요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세르비아인 간의 갈등,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처음 살펴볼 부분은 이쪽 부분인데요. 세르비아가 이쪽에 있고, 이쪽 아래쪽에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코소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이제 세르비아에 속한 자치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런데 첫 번째 줄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르비아에 속한 코소보인데, 여기 주민의 90%가 알바니아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인이 독립 요구를 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세르비아인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만 더 지도를 보면서 그 전의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에, 1차 세계대전 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차 세계대전 후에 이쪽에 있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이쪽 쭉 이렇게까지 요렇게까지가 이제 오스트리아로부터 독립을 하거든요. 1차 세계대전 후에. 근데 맨 처음에 이름은 1919년 세르브, 크로아트, 슬로베네 왕국 이렇게 좀 독특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이게 어,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 국가가 됐던 것이고요. 간략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얘기를 해보자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유고슬라비아를 다스리던 그 리더는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티토 대통령이 45년부터 80년까지 통치를 했고요. 그런데 80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는 혼동기가 찾아왔고, 그리고 1989년 이때 밀로시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세르비아의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다시 티토 대통령처럼 여기 전 지역을 다시 세르비아 위주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는 그 과정도 있고요. 티토 대통령 관련해서 참고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45년부터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시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티토 대통령은 사회주의자이긴 했습니다만 소련과도 거리를 두는 그래서 제3세계라고 하죠. 1세계도 아니고 2세계도 아닌 1세계는 자본주의 진영, 2세계는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3세계의 리더 국가로서 활동을 했던 게 티토 대통령의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1989년에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의 대통령이 되면서 원래는 코소보한테 자치권이 인정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인데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대통령은 뭐라 그럴까? 약간 히틀러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르비아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우월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제 그 세르비아 아래 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소보에 그동안 인정했었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바니아인이 독립 요구를 하니까 세르비아의 군대가 코소보인들을 인종학살했다. 이런 스토리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인종학살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제사회가 그만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밀로세비치는 지속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세계사에서 배웠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군이 이제 폭격 진행으로 전쟁을 종결시키긴 했는데요. 요때 이 포인트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군사행동할 때는 유엔의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제 군사행동을 해야 하는데 나토군은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명목 하에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세르비아의 뒷배에는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만 러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안보리에서 군사 결의를 할 때 시도를 했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토군이 판단을 하고 바로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08년에 다시 독립선언을 했고, 미국, 그리고 유엔 회원국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코소보를 주권 국가로 인정을 했는데, 러시아나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거부를 해서 유엔 가입을 못하고 있다. 여기서 뭐 4단원에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유엔에요. 신규 가맹국이 들어오려면은 안보리의 권고와 추천이 있고 이게 1단계고 그다음에 유엔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 하거든요. 그래서 유엔 가맹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제 그 신규 가맹국이 승인이 되는 것인데 1단계에서 애초에 소련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아예 2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은 신규 가맹국은 추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왜 거부를 하는지 간단하게 좀 볼 텐데요. 어, 스페인은 사실, 스페인도 소수 민족이 각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그 코소보 소수 민족의 편을 들어서 독립을 인정을 한다면, 승인을 해준다면, 스페인 내에 소수 민족 또 자기들도 독립을 시켜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계의 한 종파인데 동부 유럽을 위주로 러시아 정교, 세르비아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있습니다. 정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첸 공화국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를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체첸은 지금 독립국이 아니라서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가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이쪽 그로즈니 이쪽 보이시죠? 이쪽이 이제 체첸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시도하는 역사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 아, 91년 소련이 해체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러시아가 시작이 됐는데, 체첸공화국이 독립을 선언을 했으나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고요. 두 차례 일단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고요. 여기는 99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10년 정도 두 차례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독립을 요구하는 무장단체가 투쟁을 개시했으나 러시아군이 진압을 했고, 2차 분쟁 때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까지 수립을 시도했습니다. 왜냐면 체첸 공화국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수립까지 시도를 했었다. 10년 동안이나 싸웠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2차 분쟁 때는 러시아군이 독립 세력을 제거하고 카디로프 정권을 탄생시켰다. 친러파인 사람 이름입니다. 카디로프 정권을 탄생시켰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뉴스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카디로프긴 한데요.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책에서 봤었던 그 카디로프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 푸틴입니다. 지금도 친러에 해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교거든요. 기독교 중에 정교. 그리고 여기 체첸공화국은 이슬람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족 투쟁이긴 합니다만 2차 분쟁 때는 이슬람 국가 수립 시도까지 있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고요. 왜 그러면은 체첸공화국의 독립을 막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스페인 쪽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사실 여기는, 러시아에는 20여 개의 소수 민족들이 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체첸 공화국만 독립을 시켜주기가 어렵다.
체첸 공화국만 독립을 시켜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 문제인데 지리에서 배웁니다만 이쪽 카스피해에서 석유, 천연가스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을 시켜주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캐나다의 퀘벡주입니다. 여기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퀘벡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조그맣게 퀘벡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몬트리올 유명한 곳 있죠?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아주 넓게 있습니다, 사실. 퀘벡주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정도, 레브라드 고원 가운데 정도까지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주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인구수와 면적 2위에 해당을 하는 아주 큰 주고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몬트리올이라는 대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인에 의해서 개척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18세기 7년 전쟁 이거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세계 이곳저곳에서 유럽에서도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웠는데 전체 다 이제 영국이 이기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도 영국령이 되고 미국에 지금으로 하면 미국이지만 당시에 미시시피강 동부도 영국령이 되고 이런 식의 영국이 모두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영국이 캐나다를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을 영국화, 그러니까 동화 정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좀 보내보려고 하고 영어도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프랑스인들의 후예들이 계속 그쪽에 버텼고요. 영국 사람들도 잘 그쪽에 안 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의 자치를 좀 영국이 허용을 했다. 그래서 캐나다의 공용어는 영어, 이렇게 프랑스어 이렇게 되지만 퀘벡주는 프랑스어만 유일하게 공용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퀘벡에 사는 사람들이 캐나다로부터 독립을 요구를 했었어요. 80년하고 95년 이렇게 국민 투표를 했었는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50.6%대 49.4% 그러니까 진짜 독립을 할 뻔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캐나다 퀘벡 지역에 살고 있는 프랑스 후예들이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권 주민의 대다수는 캐나다로 남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은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갈등은 지속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최근 기사를 좀 보니까 그 나이가 어린 층이 될수록 점점 이제 독립에 대한 요구는 줄어드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갈등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자치를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화 정책이죠. 자, 마지막으로 카슈미르 분쟁, 그 일본어로는 카시미루紛争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지역을 일단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시죠? 인도랑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사이에 있는 카슈미르 이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인도랑 파키스탄, 중국의 접경 지역이고, 영국으로부터 지배를 받던 인도 제국이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카슈미르 지역에는 왕족이 있었는데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자, 여기 있던 왕족은 힌두교였어요. 그래서 인도가 힌두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 편입되기를 희망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슈미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이슬람교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는 또 파키스탄에 들어오고 싶고 이 상황을 안 파키스탄의 군대 그리고 인도의 군대가 충돌을 하면서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카슈미르 지역에 있던 왕국의 왕족이 힌두교였기 때문에 인도에 귀속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5차례 정도 큰 분쟁이 있고 짜잘한 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쪽 대부분을 근데 뜬금없이 중국이 점령을 시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국제관계 측면에서 그 중국이랑 파키스탄이 좀 친한 편이고 이 서로가 인도를 견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지리 할 때 배웁니다만 이쪽 서쪽 지역에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쪽에 티베트, 신장 위그르 족 이런 소수민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이쪽 지역을 중국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대사회에서 추가로 뒤쪽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인도랑 파키스탄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핵을 사실상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2021년 휴전 협정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좀 소규모 분쟁이 지속되고 작은 분쟁은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 분쟁 파트는 분쟁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